안녕하세요. 저희 인유어 성당에서 열리는 김조연의 피아노 오페라 5번째 강연입니다. 우리 늘 와주시는 김옥정 대표님, 김지 대표님 감사하고 또 처음 와주신 분 현진님도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드릴 강연의 제재는 이탈리아로 써있네요. Il Barbiere di Siviglia 이렇게 써있고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세비야의 이발사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근데 이 단순한 발음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시면 세빌리아의 이발사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어떤 게 맞느냐? 지금 이탈리아 발음으로 하면 시빌리아입니다. 시빌리아고 바르비에란 말은 바로죠. 이발사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스페인어 발음하는 세비야가 맞고 독일어에서는 제빌 뭐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근데 세빌리아라는 말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말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오페라가 처음 보급되던 초창기에 잘못 읽은 것이 계속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생각인데 이거는 완전히 틀린 발음입니다. 세비야, 보통은 세비야라고 발음하는 게 맞죠. 이 작품의 이름 언제나 강연이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한번 분해를 해보죠. 세비야라는 도시는 스페인의 도시죠. 항구 도시고 기원 후 한 1세기경에 고대 로마인들이 건설한 도시고요. 기원 후 12세기경에는 이슬람의 지배도 받았어요. 뭐 이럴 때 이제 세비야의 풍경 같은 거 이렇게 화면에 뜨면 좋을 텐데 제가 그런 걸 안 하거든요. 상상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귀가하셔서 세비야 사진 찾아보실 수도 있고. 이 도시는 굉장히 특이한 도시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의 유적 위에 이슬람의 유적들이 막 혼재해요. 섞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도시인데 언제 기회가 되시면 여행을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세비야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 세비야는요, 이 오페라의 배경일 뿐만 아니라 또 유명한 비제 걸작 카르멘의 배경도 카르멘 그 배경도 세비야입니다. 이 세비야는 인류의 역사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금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이 세비야는 방금 말씀드린 오페라 카르멘의 배경인데 오페라 카르멘의 시작이 담배 공장에서 시작돼요. 아시다시피 담배라는 건 원래 토바코 스페인어죠. 이게 이제 우리 한자로 적응이 된 게 이제 담배이잖아요. 근데 담배는 원래 그 지역에서 자라지 않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 세비야까지 와서 자라게 됐고 그거를 재배해서 담배 공장이 만들어지고 바로 카르멘의 여주인공 카르멘이 담배 공장에서 일하는 직공이었죠. 퀴즈를 드릴게요. 인류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 힌트는 미국과 관련입니다. 세비야에서 14세기경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국과 관련이 있고 모르시겠어요? 꽤 어려운 퀴즈일 수 있겠네요. 콜럼버스 누가 마시겠어요? 축하합니다. 책을 한 권 선물로 드릴게요. 퀴즈 마시셨습니다. 네, 콜럼버스뿐만 아니라 마젤란도 바로 이 세비야에서 그 먼 항해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콜럼버스는
이 세비야 항구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보이는 이제 그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미국. 거기서 처음 보는 작물들을 많이 가져오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담배입니다. 자, 세비야하고 이발사하고, 물론 이건 도마쇼의 희곡에서 시작되죠. 근데 또 연관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패러독스라는 말 아십니까? 역설이라는 말, 모순. 한 6,000년경에, 기원전 6,000년경에, 소위 이제 그리스의 유클리투스 사파의 이름이 되게 헷갈려요. 유브리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 자,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라는 말이 사실이면은,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라는 말은 거짓이죠. 아주 단순한 한마디인데 굉장한 모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또 버트란트 러셀, 비트겐슈타인의 스승이기도 했죠. 러셀은 바로 세비야의 세비야와 이발사를 가지고 유명한 이발사 패러독스라는 걸 또 만들어냅니다. 어느 마을에 면도를 스스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본인이 면도를 해주지 않고, 안 해주는, 스스로 면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면도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발사는 면도를 어떻게 할까요? 어디에다 맞춰야 말이 되는 걸까요? 때로는 너무 평범한 말이죠. 면도를 스스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본인이 이발사일 때는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면도를 해줄 거고, 면도를 스스로 하는 사람은 해줄 필요가 없으니 안 해주는 거고, 본인은 면도를 없어요. 그걸 보고 이발사의 패러독스라고 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저도 이 얘기를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자, 세비야와 이발사, 이렇게 연관도 있습니다. 버트란트 러셀이 바로 이 작품 제목에서 패러독스를 하나 만들어냈죠. 로시니라는 작곡가, 조아키노 로시니가 만든 작품입니다. 작품의 부제는 고양이 사건이라고 달아놨는데요. 이건 지금 설명 안 드리고 좀 시간 지나면 할게요. 자, 이렇게 써 있네요. 이 세비야 이발사의 줄거리는 단순해요.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물론 반전의 반전이 거듭되긴 하죠. 막상 장면에서는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실제 줄거리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알마비바라고 부르는 귀족 청년이 어느 날 로지나라는 아가씨를 보고 반합니다. 그는 마드리드에 살고 있는데 세비야까지 그 아가씨를 쫓아옵니다. 근데 세비야는 자신이 아는 사람이 없죠. 그 여인에게, 로지나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구애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부분의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까지 들으시겠습니다. 로지나가 어디 사는지는 알아내요. 근데 그녀에게 접근할 방법이 없어서 아주 새벽에 그녀는 자고 있겠지. 자고 있는 그녀를, 로지나를 상상하다 보니까 그녀의 창을 쳐다보면서 하늘도 웃고 있는 것 같다. 이 사람한테 좀 도움이 필요해요. 마을에 누가. 그래서 이제 이발사가 나타납니다. 뭐 그가 하는 일은 이제 이발을, 이발만 하는 게 아니라 면도 해주고 하는데, 면도사라고는 안 해요. 좀 신기하게.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심부름꾼, 터드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귀족이 아니죠. 평범한 평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타나요. 자, 오늘은 늘 제가 피아노로만 강의를 드렸는데, 저 옆에 촬영도 해주시고 아주 유명한 바리톤 선생님이세요. 유튜브 철의 음악을 진행하고 계시는 바리톤 허철 선생님 모셔서 바로 피가로의 아리아 들어보겠습니다. Tutti mi chiedono, tutti mi vogliono, donne e ragazzi, vecchi fanciulle,
vogliono con la parrucca, presto la barba, presto il biglietto, hey! Fig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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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imè, ahimè, che furia, ahimè, che folla, uno alla volta, per carità, per carità, per carità, uno alla volta, uno alla volta, uno alla volta, per carità. Figaro, son qua, ehi Figaro, son qua, Figaro qua, Figaro là, Figaro qua, Figaro là, Figaro su, Figaro giù, Figaro su, Figaro giù, però tantissimo sto come femmine sono il totem della città, della città, della città, della città, della città. Ah, bravo Figaro, bravo bravissimo, ah, bravo Figaro, bravo bravissimo, fortunatiss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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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 verità.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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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A te fortuna, non mancherà. Solo hai fatto con della città, solo hai fatto con della città, della città. Della città.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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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네,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한 노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검색하실 때 쉬워요. 그냥 외우실 수 있어요. 철의 음악. 아주 허철 선생님이니까 철의 음악. 아주 쉽죠? 꼭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로시니는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써놓으면은 사실 이거를 제가 책으로 써놓은 건 있어요. 근데 책을 읽어드릴 것도 아니고 강연인데 더 이상 뭐 이렇게 설명적인 말을 붙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매번 이 PPT를 만들 때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탈리아 모차르트다. 모차르트하고 로시니는 한 30년 차이가 납니다. 후배이죠, 로시니가. 그런데 왜 이런저런 닉네임이 있냐면은 음악이 기본적으로 밝아요. 그 다음에 아주 단순한 선을 가지고 재밌게 꾸미죠. 곱하기 2, 곱하기 4. 그 배율 또는 배열 가지고 음악을 만들면 아주 그런 건 수법적으로 비슷해요. 그리고 모차르트가 아주 어린 나이에 11살 나이에 오페라를 쓰거든요. 근데 그보다는 좀 늦어요. 로시는 18살에 오페라를 써서 그때부터 오페라 작곡가로 생업이 가능할 정도로 오늘 강연 들으시는 세비의 월서가 이게 근데 제가 이 숫자 얘기하는 건 틀 수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18번째 오페라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오페라를 썼을 때가 28살입니다. 그러니까 18에 첫 오페라를 쓰고 10년 동안에 18개를 썼다는 계속 작곡 의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각광을 어린 나이에 받았던 사람이고 또 한 가지 유사성이 모차르트는 35세 마지막 작품 레퀴엠을 다 못 쓰고 완성 못 시키고 죽었죠. 굉장히 일찍 죽었어요. 근데 이 로시니는 살기는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45세 되던 해에 절필을 해버립니다. 갑자기 작품을 쓰지 않아요. 근데 이탈리아 모차르트라고 하지만 사실 모차르트하고 로시는 내면을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모차르트는 의지의 작곡가예요. 그리고 삶 자체가 굉장히 불우했죠. 가난했어요.
이 곡 아시죠? 트윙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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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이 선율을 모차르트가 만든 건데, 모차르트의 어머니는 모차르트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원래 오스트리아 살츠부르크가 고향이잖아요. 파리에서 아들의 성공을 위해 뒷바라지 하다가 폐병에 걸리는데 약 한 번 있어 돌아가셨습니다. 모차르트는 마음속에 한참 많은 사람. 그러니까 영화 아마데우스에 묘사된 모차르트는 전혀 다릅니다. 그건 그냥 픽션이에요. 이렇게 다른 면이 있어요. 근데 로시니는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리고 별로 아프지도 않고 장수였고, 그 사람마다 어떤 인생을 살아냈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다를 수 있죠. 바로 로시니하고 모차르트는 이렇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들었던 서곡. 제가 오늘 작품 공연 부제가 고양이 사건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읽으실 수 있어요. 자, 이런 작은 동작들, 고양이 같죠? 그 다음에 고양이가 예쁘게 우는 것 같죠? 아침에 일어나면 고양이가 와서 놀아달라고 하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보면은 고양이가 장난을 가죠. 물론 강아지도 이런 귀여운 동작을 할 때가 있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은 이 서곡은 고양이와 관련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음악은 이게 이제 음악이 의지적이지 않은 음악이 갖고 있는 특성이 정말 코에다 걸면 코걸이고 귀에다 걸면 귀걸이고,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음악이에요. 어떤 뭐 종교성이라든지 이런 테마들이 있죠. 고난을 이겨서 승리하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그래요. 근데 전혀 로시니는 그게 없어요. 더 재밌는 건 이 서곡은요. 보통 서곡이 그렇잖아요. 오페라 서곡들은 그 다음에 전개되는 오페라에 나오는 선율들이 다 이렇게 합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심포니라고 하죠. 그러나 이 서곡에 나오는 멜로디는 오페라 전편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서곡을 써놨죠. 여기에 맞게 써놨는데 악보를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한참 전에 써놓은 영국 여왕 엘리자벳 이런 오페라에 서곡을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자, 소위 작가 정신이라는 게 있죠. 작가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창작에 골반해서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아마추어 작가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없어요. 이게 서곡 없으니까, 악보 지껏 써놨는데 잊어버렸으니까, 이거 예전에 썼던 거 그냥 갖다 붙이고. 참 재밌는 사람이죠. 로시니를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무목적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오늘 강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명랑성이라는 겁니다. 로시니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명랑성입니다. 자, 이 타이밍에서 한번 외치고 가시죠. 이탈리아로 명랑성을 뭐라고 하냐면 알레그리아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알레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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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랑. 한번 더 해보실까요? 알레그리아. 알레그리아. 자, 1789년도에서 저의 연주는 항상 틀립니다. 그러나 1814년인가? 하여튼 1789년 일반적으로
근데 혁명의 긴 과정은 딱히 언제부터라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1789년도가 시작되는 해이긴 합니다. 바스티유, 그 다음에 바스티유 공격, 그 다음에 루이 16세의 단두대 처형, 그 다음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그 다음 나폴레옹의 등장, 나폴레옹의 실각, 유배, 그 다음에 그의 엉뚱한 조카 나폴레옹 3세, 또 황제. 그러니까 혁명의 정신들, 변칙법적인 이런 뭐 투쟁의 정신들, 이런 것들이 유럽인들의 머릿속에 꽉 차 있었어요. 바로 그 시기에는 독서량도 많았고 토론의 양도 많았고 사람들이 의지와 신념을 가졌어요. 대략 30년 가까이 그리고 살고 나니까 그러게 좀 이게 피곤한 겁니다. 아마 그 어느 대학에 아주 고명하신 철학과 교수 부부는 어떻게 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두 부부는 항상 철학 토론만 하시지. 그러니까 진지한 성찰의 시간이란 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놀고 싶어지는 거죠. 다 버리고 싶은 것. 그래서 제가 혁명과 탈혁명, 바로 로시니는 탈혁명의 작곡가입니다. 그런 음악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제가 디오니소스라는 말은 원래 있는 그리스어지만 이걸 철학적인 의미로 처음 사용한 사람은 니체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비극의 탄생 이런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비극이 바로 음악의 시작점인 것. 비극의 명랑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데 이 명랑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이거 한번 춤을 춰볼 수도 있어요. 이게 흔들리잖아요. 네. 이런 느낌이죠. 근데 여기 어떤 목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계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무목적인 상태일 때 모아서 이렇게 다리를 계속 흔들고 계시죠. 뇌가 쉬고 싶다는 거예요. 로시니 음악은 그렇습니다. 디오니소스를 왜 얘기를 하냐면은, 그리스 신화에 그 제우스의 아내 헤라가 굉장히 질투장이에요. 그런 말도 한 게, 제우스가 너무 많은 여자들에게서 자손을 받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헤라가 너무 질투를 하니까 제우스가 디오니소스를 자기 허벅지 안에다 넣고 키워요. 근데 결국 발각이 되죠. 발각이 돼서 헤라가 갈갈이 찢어서 죽여버려요. 근데 디오니소스는 기본적으로 쾌락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제 형이죠. 그 배가 다른 형인 아폴로가 디오니소스를 다 주워다가 다시 봉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합된 정신, 그걸 보고 철학에서는 개별화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보고 아폴론적이라고 하죠. 그건 논리와 이성. 근데 디오니소스는 그냥 허벅지에서도 잘 다니고 다시 깨맞추면 또 태어나고 하는 그런 존재죠. 좀 더 깊은 연구를 해보면 디오니소스에 대한 것은 중근동의 설화까지 연결되어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 하나입니다. 놀고 싶어 합니다. 취하고 싶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반면에 이성, 도덕으로 이렇게 묶어놓는 정신이 바로 아폴로적이죠. 근데 로시니 음악은 디오니소스입니다. 즐거워요. 그래서 이런 크레션도가 있어요. 크레션도란 말은 점점 커진다는 말이죠. 음악용어로. 같은 게 뭔가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품절이 되는 거죠. 아까 드렸던 이거 느낀 거예요. 뭘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처음에 보세요.
어디서 막 누군가 뛰어오고 있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보통 이 보드에 가지고 있는 운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생기라고 하죠. 보통 우리 아까 노래 들려주신 허전 선생님도 이거 시작할 때 아마 이쪽에서 뛰어나와요. 네. 뛰어나면서 그러겠죠. 그거는 어느 연기 지도자가 연출가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이 그런 감정을 끌어내게 돼 있어요. 그렇다 해서 뛰어나왔으니까 절대로 판단 중지. 뛰어나왔으니까 그가 어디를 막 급하게 갔다 왔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원래 이 사람은 항상 뛰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여기 써 있는 거는 신체성, 운동성의 음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음악 들으실 때 그렇게 머리 싸매고 어렵게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로시니 음악을 들으실 줄 알아야 베토벤, 말러, 바그너, 여러분들 머리 싸매고 들으셔야 돼요. 그거는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음악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머리가 싸매기 싫어서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학구열에 불타시고 이 고통을 해결하려는 막 의지로 넘치실 때 그때는 음악이 들려오실 거예요. 베토벤이 지오실 거예요. 브람스도 좋고. 음악은 그런 식으로 감정과 결합합니다. 그런데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밝은 게 좋죠. 실제로 아마 이것도 이 멜로디도 오뚜기 마요네즈 광고에 나왔을 거예요. 우리나라 마요네즈 말고 굉장히 밝아요. 그 다음에 얘기를 넘어가 보죠. 자, 고대 그리스인의 명랑성이다. 지금 보시는 이거 많이 보신 조각상이죠. 이 작품의 이름은 라오콘입니다. 라오콘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트로이의 사제였어요. 사제였는데 목마를 들이지 말게 막 충고를 하죠. 지혜로운 사제였던 거죠. 그래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미움을 사요. 결국에는 트로이가 함락이 되잖아요. 트로이 목마 때문에. 이 포세이돈이 두 마리의 물뱀을 보내서 가운데 아버지인 라오콘과 두 아들까지 같이 물뱀에 물려 죽는 촬영을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극단적인 고통이죠. 근데 이 작품을 보고 우울해지는 분이 계실까요? 야, 아프겠다. 그러니까 4살, 5살 먹은 아이라면 저 너무 아프겠다. 그래서 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신 분이 이 작품 보고 우울하고 이 장면이 꿈에 나올까봐 걱정되고 그랬어요. 이거를 실제 배우를 가지고 해놓으면은 이 장면을 연출하는 건 무섭죠. 그러나 하얀 대리석상에 이렇게 조합되었을 때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게 탈혁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잘 모르는 미술작품의 감정어시까지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이걸 이제 요한 빈켈만이라는 미술사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명랑성이라고. 고대 그리스의 비극. 고대 그리스인들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너무 많은 섬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2,000개가 넘죠. 사람이 100명 이상이라도 거주하는 섬 개수만 해도.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이에요. 섬이기 때문에 다양한 동식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리스를 여러분들 영화로 보시면은 지중해 바다에 아름답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주변에 그리스나 저기 페르시아 이런 데들이 쳐들어오면은 굉장히 낯설고 힘든 스파르타나 아테네 같은 강국도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섬나라로 된 나라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라면 비극을 연극으로
그리고 그 비극을 보는 걸 좋아했어요. 고통스러운 비극을 보면서 삶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는 영랑해져. 비슷한 얘기가 해마다 제작이 되죠. 여러분들 더운 날, 삼복도에 보면 꼭 공포영화 만들었잖아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공포영화를 기피하는 분이 있고, 보고 나서 악몽 시간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공포영화를 보고 나면 시원하다는데 마치 매운 떡볶이 먹는 것처럼. 그건 그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무서운 장면에서 회복성을 실제로 안 무서운 거예요. 바로 요의 기사, 영랑성. 자, 이게 이제 원래 사진이죠. 로시니가 대략 한 1860년대 쯤에 절필을 하고 1800, 80년대에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때 이제 초창기 사진 기술이 있었으니까 그냥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1920년대 같은 그런 이제 소위 양화되는 거죠. 색깔이 입혀지니까 다른 사람 같잖아요. 이것도 혁명과 탈혁명을 설명되고 있으면 시각적인 사람입니다. 이탈리아어로는 발음이 반드시 로스입니다. 근데 네이버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로스인 이렇게 써있죠. 이거는 아까 세비야하고 세빌리아는 세빌리아라는 발음은 완전히 틀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B라는 단어가 RUNNI죠. 근데 어떻게 있습니까? 원이라는 말이에요. 원. SS, 로스인도 S가 두 개인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로스인이라고 해요. 근데 영어권 사람들은 로스인. 잘 들으면 로스인이 이 작품 주인공 이름이 로지나인데 잘못 부르나? 착각이 되죠. 로스인이 이렇게 써요. 자, 근데 그의 음악은 이렇습니다. 자, 이 부분 보세요. 이건 남자인 알마비바가 아침 일찍 로지나의 집 앞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남자예요. 복잡하죠? 그 다음에 뒤를 보세요. 이 트윌은 피아니스트용이 아니에요. 성악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알마비바가 혹시 게이인지 아니면 여성 취향이 강한 사람인지 우리는 여기서 판단을 중지해야 돼요. 심지어 이게 피아니스트용이 아니고 성악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해야 될 걸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예쁘게 꾸밀라는 경향입니다. 뭔가 장식을 계속 가미하는 거죠. 이걸 보고 여기에는 지금 알마비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알마비바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어떤 타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세계에 대한 아주 의도적인 타자가 있는 거죠. 이 말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에 아름다움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어렵죠. 이거 아무나 못 불러요, 이거를. 그래서 로시니가 45살에 아무 이유 없이 절필했다는 건 저의 적이고,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아니니까.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신의 아리아들을 부를 가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요. 1920년대 그 무렵에 이탈리아 사람 알베르토 제타라는 그 주의자이고 피아니스트고 작곡가인데 이분이 로시니의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로시니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다가 이걸 이렇게 부를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쉽게 만들어요. 음표들을 빼버리고. 그래서 탄신과라는 거죠. 소위 철학소는 앞에다가 탈자 붙이면 성경도 살려놓게 되고 늘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작품 속에 로지나는 알마비바 백작에 관심이 생겼어요. 근데 이 로지나는 워낙 고아였고 이 바르톨로라는 사람이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근데 다 성장해서 아름다우니까 자신이 부인을 하는 거죠. 신을 갖고 있죠. 근데 못 나가요. 이렇게. 저 로지나의 발코니에 보면 로지나가 제가 딱 그 부합하는 장면 사진을 못 얻어가지고 자 아까 그 알마비바 백작은 피가로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을 얻습니다. 아이들을 얻어서 음악 선생이 되기도 하고 군인 술 취한 군인이 되기도 하고 근데 매번 발각돼요 바르톨로한테. 처음에 로지나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사랑을 구애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로지나의 창 밑에서 서가지고 내 입술에서 내 이름을 듣고 싶나요? 라고 노래가 시작됩니다. 그랬더니 로지나가 답을 하죠. 네, 듣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가슴이 뜁니다. 이제 사랑에 빠진 거예요. 좋아합니다. 방금 들린 그 목소리. 가슴이 뛰게 하고. 절대로 바르톨로 저 아저씨라고는 결혼 안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시니는 45 절필을 하고 건부터 안 한 건 아니고요. 사실 한 2작품이 더 쓰긴 써요. 그 중에 한 작품만 스타 같은 어떠로는 제법 많이 공연이 되고, 공식적인 절필 선언을 본인이 그때 한 거고, 나중에 이후에 아주 엉뚱한 짓을 합니다. 저 여기 맛있게 보이시죠? 이거는 아무래도 무슨 그 소고기 같죠? 여기는 뭐 파인애플 같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빵이죠. 그리고 이거는 딸기 소스 같은 거고. 자, 이게 뭘까요? 네? 뭐가 있어요? 표고버섯이요? 잘 안 들려요. 예, 맞습니다. 이탈리아로 타르스코라고 굉장히 비싼 식재료예요. 왜 비싸냐면은 송로라고 하니까 소나무의 이슬, 소나무에서 자란다고 우리 왜 그렇게 이름이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한데 타르스코라는 트러플은 땅 속에만 있어요. 근데 채취하시는 분이 땅을 어떻게 소나무 밑에 다 파고 있어요. 돼지의 코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돼지가 찾아나요. 그리고 돼지가 얼른 먹기 전에 빨리 가져와야 되냐. 그래서 채취하는데 비용이 꽤 들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그래서 비싼 버섯입니다. 향이 너무 좋죠. 최근에는 우리나라 이제 마트에 들어가면 수입식품 코너들이 많고 트러플이 많이 들어가 있죠. 로시니는 26개의 트러플 요리에 대한 책을 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알라 로시니, 로시니의 방식에 의한 이 책이 놀랍게도 트러플 요리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비싼 걸 많이 먹고 좋은 요리사의 요리를 많이 맛보았기에, 요리는 그렇잖아요. 요리의 기본은 뭘까요? 어느 셰프는 요리의 기본은 설거지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 요리의 기본은 맛있게 먹어봐야죠. 로시니가 그렇잖아요. 자, 고양이 사건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1816년에 로시니가 이 작품을 발표를 합니다. 로마의 테아트로 아르헨티나라는 극장. 그래서 발표를 하는데, 그보다 한 10여 년 전에 대선배 작곡가인 조바니 파이지엘로가 동명의 작품을 만듭니다. 세비야의 이발사였죠. 1775년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숫자는 좀 그렇지만 1775년도에 아카데미 프랑세즈에서 보마르시의 작품 세베 이발사가 공연이 됩니다. 그 작품의 공연을 보고 파이지엘로가 몇 년 안 돼서 바로 만들었어요. 근데 전 이탈리아가 추앙하는 대작곡가였죠. 근데 28살의 그 아주 어린 로시니가 대선배의 작품을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작품한다, 공연한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어로 파이젤리스트라고 하죠. 파이젤로의 추종자들이 공연을 못하게 해요. 그래도 로시니는 이 작품의 이름이 세베 이발사인데, 세베 이발사하고 괄호 열고 리누틸레 프레카우치오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부제를 달았어요. 선배 거하고 똑같은 제목은 아니다. 나름의 겸손함을 했는데도 공연을 하는데 무대에 고양이들을 풀어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또 피하려다가 가수들이 피하려다가 연기를 해야 되고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엉망이 됐죠. 어떤 그 바리톤은 그걸 피하려다 넘어져가지고 코피가 줄줄려고, 이게 공연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초연이 망했어요. 근데 지금 배경은 아주 흐릿한데, 이건 로마의 소나무입니다. 이 기둥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바로 라르고 아르헨티나, 아르젠토란 말이 은이라는 뜻입니다. 실버.
그래서 아르헨티나도 스펠링이 같죠. 거기가 옛날에 스페인 시대에 은을 많이 채취해갖고 되니까요. 은창구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르헨티나라는 말은 원래 조폐소라고 화폐를 만드는, 은화를 만드는 곳이니까. 이 아르헨티나의 유적인 이쪽 맞아요. 제가 여기를 많이 갔었거든요. 거기 가면은 유달리 로마 곳곳에 이제 고양이가 꽤 많지만 거기에는 정말 많아요. 그 카페에 앉아 있으면은 그 노천 카페에 앉아 있으면 테이블 옆에 보통 5마리 이상이 몰려들어요. 고양이 천국이거든요. 아마 1816년에도 고양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고양이를 볼 때마다 새벽에 가서 수영에 그때 그 고양이가 그 후손들이겠죠. 그래서 그 고양이가 이 고양이가 알마비바는 그 백작이죠. 조화 형님 로지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은 이발소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아주 재치 있는 피가로도 몇 번 실패를 해요. 피가로가 하라는 대로 해서 뭐 음악 선생님도 돼보고 뭐 당연히 그렇게 해요. 그러던 날 어느 날 이 바르톨로 아까 여기서 보셨던 이 친구가 드디어 공증인을 불러다 놓고 로지나하고 혼인을 잘 쓰려고 해요. 그때 피가로가 재치를 발휘하죠. 바질리오라는 공증인이 와서 그걸 쓰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질리오라는 사람이 와서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로제나를 사랑해서 그녀를 꼭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너무 쉬운데 그 바질리오를 매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바질리오가 결혼 사항을 씁니다. 공증을 해버려요. 누구하고? 로지나하고 알마비가 그걸 써버렸죠. 그리고 이제 오페라는 끝이 나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해피란 말. 자, 존재의 무거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로시니의 전기를 쓴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의 이름은 스탕가리입니다. 적과 흑의 아주 인기적인 거죠. 이 사람이 1817년도에 피렌체를 여행하다가 성십자가성당, 산타크로체 성당에 걸려있는 베아트리체 첸치라는 여인의 초상화를 보고 40일 이상을 울었어요. 밥도 못 먹고 거의 실어증이 걸리고 정신적으로 그렇게 됐죠. 베아트리체 첸치는 중세기에 친부와 친오빠에게 성폭력을 당했어요. 그래서 교황권에 호소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교황님께. 근데 재판이 열렸는데 엉뚱하게 베아트리체 첸치가 사형당했죠. 사람들은 그 슬픈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그 이야기와 그 그림과 아마 그 무렵 성당 안으로 들어올 때 느꼈던 황혼 장면과 이게 스탕달이 너무 깊은 존재의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그 뉴욕 이런 데 있는 뉴욕 어디였더라? 그 마크로스코의 그림을 보시면 그게 초기작은 안 그런데 중반 이상부터 때는 항상 2개의 면만 있죠. 근데 그 2개 면에 무게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경계에 있죠. 번지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봅니다. 고통을 보고 눈물을 보고 이런 현상을 보고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하고 이거는 정신병입니다.
스탕달도 그랬죠. 그런데 스탕달의 로시니 전기를 왜 썼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제가 가만히 해봤어요. 그러니까 스탕달은 로시니 음악이 치우져 있던 거예요. 그냥 무리의 음악, 무목적성의 음악. 니체의 표현대로 그냥 어린아이들이 해변가에서 모래를 쌓아놓고 모래성을 쌓아놨는데 하다가 유행을 치워주면 또 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해요. 그 목적이 어느 거죠? 또 칸트는 그걸 보고 목적 없는 한목정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상태가 싫어져요. 로시니 음악이 바로 그런 거죠. 또 1996년도에 다리오 아르젠토가 만든 영화 이름도 스탕달 신드롬입니다. 안나마니라는 어떤 여인이 이카루스가 추락하는 풍경이라는 그림을 보고 실제로 스탕달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한 달 이상을 밥도 못 먹고 눈물만 흘려요. 그런 증상이 있어요. 정신적인 거.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미화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하고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거는 밀란 쿤데라죠. 그리고 얘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작가죠. 세계적인 작가인데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원래는 제목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아니고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거든요. 왜냐면 The unbearable lightness of being이니까 being이잖아요.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인데 당시에 민음사 출판사 사장님이 책 제목이 존재 이렇게 시작하면은 철학선수라고 안 팔린다.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앞에다 보내죠. 이것도 그러니까 소위 가벼운 무언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소설 참을 수 없는, 어쨌든 저도 입에 붙었네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보면은 토마시가 나오죠. 의사. 토마시는 가벼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인에게도 삶의 무게를 지고 아주 바람둥이고, 바람둥이의 내면이 바로 가벼운 거거든요. 반면에 우연히 알게 된 사비나는 굉장히 무거운 거죠. 하나하나의 의미가 실려있고 한 번 맺은 관계를 어떻게든 지켜가려고 하고 하는 성향을 평생 두 사람이 결국에는 둘이 사고로 죽지만 삶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껴안고 갑니다. 거기서 무거움, 가벼움에 관한 소위 니체의 철학이 그대로 소설로 풀어져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영화, 그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독일어 펠키첸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게 키치란 말인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것들. 이발소 그림이라고도 하죠. 거기도 이발소가 나오네요. 키치란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토마시의 옛날 애인이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 키치를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뭐냐면 어떤 키치를 싫어하고 있는 거냐면은 스탈린 소위 초기 소비에트에서 보면은 중국에도 가시면 막 이렇게 막 선동하는 그림도 있고 군복 입은 어린아이들 그 색깔도 이렇게 보면은 이 나라에는 화가도 없나 싶을 정도로 선동적이죠. 그리고 아이들 보면 막 얼굴이 막 탱탱하죠. 거기도 비웃으란 우리 이민 아이들이 잘 살고 있다. 그런 걸 표현하려고 그걸 키칩니다. 이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왜 촌스럽고 싫으냐면은 너무 이쁘게 향하는 거예요. 로시니 음악이 바로 그런 요소가 있죠. 어디 존재의 가벼움, 무거움, 이런 개념들 이해가세요? 실제로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굉장히 두껍거든요. 마지막 6부 대장정편에 가면은 야코보 주가슈빌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를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스탈린의 장남이거든요. 스탈린이 그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자기 아들을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 가는 걸 구출을 못해요. 평생 한이 됐다 그러는데 그 아들 주가시빌리가 어떻게 죽었냐면요. 포로 수용소에서 영국군들이 이제 붙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응가를 하러 갔다가 대변을 보러 갔다가 모욕을 당했어요. 가장 원초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그 모욕을 당했는지는 그 제가 꽤 긴 시간 동안 찾았는데 안 나와요. 그냥 영변을 보러 갔다가 모욕을 당했다. 그래서 전기 술주먹으로 뛰어가서 바로 죽어요. 아버지가 구하러 오기도 전에.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거고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가장 인간적인 부분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사람은 다 의미 있고 모든 것이 다 생각대로 계획대로 해서 만족을 얻는 것 같아도 또 뭔가를 막 배우는 배움의 전당에서만 인격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사람은 행복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죽습니다. 오늘 로스니 음악 마지막 곡 이 화면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맨 마지막 합창인데 합창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Amore fede eterna si becca in noi regna. 영원한 사랑과 믿음은 바로 당신 안에 있을 것이다. 행복을 얘기하죠. 행복을 얘기하는 노래인데 이 작품도 이 노래도 보시면은 이 여성이 부르는 부분은 딱 부분되고 나머지는 다 남자들이 부르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보세요.